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새 국민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지금 상황들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조금 전 새로 발표된 확진자 집계 상황부터 좀 다시 짚어보고 싶은데요. 오전에 52명이 증가했고 또 오후 들어서 48명이 증가하면서 지금 하루 사이에 100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확산 추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주말 이후에 확진된 환자들이 대부분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 그리고 특정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한 집단에서의 확진 환자와 또 이 다른 주변 분들이 상당히 장시간 동안 아주 밀접한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신종감염병,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면은 이 특정한 집단에서 한 30~40%까지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앞으로도 한 100명, 200명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 추가 확진자 48명 중에 46명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다 늘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배에 참여한 분의 한 30~40%까지가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분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이제 얼마나 실제 감염이 일어난 분들이 확진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뭐 수천 명 단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배 참석자가 1,000명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뭐 가족들도 있을 거고 직장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접촉자 수가 상당히 폭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신천지 교회가 좀 이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전파력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코로나19의 특징이 실제로 증상 초기에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상이 막 시작되고 이 활동에 어떤 제약을 느낄 정도로 병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과 아주 가까운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다면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참 문제가 이 교회에 갔던 분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은 사람들에서 이 접촉이 일어나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접촉한 분들이 이런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 증상들이 다수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이미 예측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 그러니까 보통 잠복기를 4일에서 7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는 이런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늘었을 때 참 걱정되는 부분이 음압병실이라든지 그리고 격리될 수 있는 그런 병실들이 충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방역 당국이 이 그러니까 병원들의 병동 일부를 또는 전체를 비우고 이런 확진자들을 입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나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음압격리실을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반면에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비말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만 유지해도 전파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진단을 받은 분을 같은 병실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 방법으로 수용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경증 환자들의 경우 대증요법, 그러니까 증상을 치료하는 약제를 주고
자가격리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까지로는 이제 아무래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지금 확진자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좀 우리가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워낙 그 확진자들이 네. 다수의 지역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네. 또 접촉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예. 의료기관과 방역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진자들을 열심히 진료하고 관리하고 또 이 확진의 그러니까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자진 신고라고 해야 되겠죠. 네. 스스로의 상태를 보건당국에 빨리빨리 보고를 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받는다면 아직 조절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전국적인 확산이 글쎄 어느 시점 정도가 가장 고비라고 보십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잠복기를 저희가 2주 정도까지 보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들이 확인이 된 게 이제 2, 3일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상태에서 격리 조치를 들어가고 또 접촉자 추적을 하는 과정이 1주에서 2주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4주 정도 예. 이런 유행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1주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순까지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고 밀접 접촉자가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유행의 진폭이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4주 정도의 기간 동안 꼼꼼히 좀 집중을 해서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31번째 확진자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게 일단 중소병원에서 검사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중소병원에서 검사 의뢰가 되면 기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중소병원은 그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좋다라는 장점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문제점은 지금 이런 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을 적절하게 격리해서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병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와서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병원이 이런 검체 채취나 진단에 참여를 하려면 이 검체 채취 과정에서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런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개인 보호구나 이런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중소병원이 진단과 치료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경북 청도 지역은 지금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좀 더 특별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가장 강력한 그 방법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런 물리적 그 이동 제한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 이외의 다른 방법들 여러 가지 방역 소독이라든지 또 이 확진 검사를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서 빠른 진단 그리고 빠른 격리를 시행을 하고 네.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진 환자들을 이송을 해서 병원들이 기존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다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광범위하게 좀 시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직접적인 사인은 일단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실제로 저희가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 네. 많은 전문가와 방역 당국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네. 아주 소수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끝나는 상황과 그리고 일부 지역사회 유행이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예. 상황 그리고 전국적인 대유행이 발생하는 상황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를 했고 지금의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우려했던 그리고 가장 많이 예상했던 상황입니다. 1차적인 직접 유입에 의한 유행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막아졌지만 지역사회 유행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여기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유행의 진폭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즉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네. 대유행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예상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그 대응 체계가 필요한지도 많은 그 의견 교환을 한 상태라서 이 의견 교환을 통해서 대응 체계를 갖추자고 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이 된다면 대유행을 막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해군에 이어서 육군과 공군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군 당국도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대구나 경북 지역에 뭐 휴가나 외출, 외박을 다녀온 장병들을 찾아내는 거 이것도 좀 시급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그 군대는 네. 비교적 잘 그 관리가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그 확진자와 접촉자를 찾아내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군대의 그 생활이라는 것이 밀접한 신체 접촉 그리고 장기간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될 가능성이 많아서 네. 많은 접촉자들이 생겼을까 봐가 제일 걱정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워낙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그리고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경증 환자들이 주로 나타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장병들에 대한 뭐 휴가, 외출 등 좀 통제 조치가 취해졌는데 또 어떤 조치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물리적인 이동을 제한을 한 상태에서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특히 이게 그 경증 증상, 뭐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 듯한 느낌이나 뭐 아주 가벼운 그런 몸살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이 장병분들이 빨리 얘기를 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철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에서 완치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일부 환자에서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도 이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실제로 살아있는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이 검출된 건지는 분명하지 않고 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실제로 이 완치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조금 너무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직 전국적인 확산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 경보 단계를 일단은 경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위기 단계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심각 단계는 정말로 전국적인 유행이 발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단계 평가 기준에도 아직은 좀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전국적인 유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면 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격상을 좀 조기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과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적인 발생이 있지만 네네. 이게 결국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없는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는 발생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면 당연히 심각 단계로 빨리 올려야 되겠지만 네네. 지금은 연결고리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적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 접촉자가 이 방역 체계에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 그 경우도 격상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심각 단계로의 격상 그 시점도 참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경계 단계와 심각 단계의 어떤 대응 차이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정부 체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방역의 그 최고 책임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각 단계가 되면 이제 총리로 격상이 되고 그건 이제 이 정부의 모든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그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일정한 지역에 이동 제한을 또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많은 분들이 치료제, 그러니까 약이 언제 나오냐 이걸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치료 약제에 대한 임상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만약에 진행 중이라면 언제쯤 이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이런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의 개발은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임상에서 적용할 때는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기간이 보통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후면 사실 유행이 판가름이 났을 시기라서 이번 유행에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해하실 텐데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될지 조언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미 이 유행의 시작 때부터 기침 예절, 손위생 그리고 증상이 있는 분들의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은 수도 없이 많이 강조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에서는 어떤 지침을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감기 몸살 증상, 그러니까 열이 나고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이 있으면 2, 3일 정도 집에서 쉬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사회적 활동이나 사람 접촉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이 2, 3일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1339나 보건소를 통해서 어떻게 진료를 받고 확진을 받을지 안내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주시는 그런 협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수칙을 잘 지켜서 환자 수가 좀 급격히 느는 걸 막고 특히 고령 그리고 기저질환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특히 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